매주 만나는 정치 이슈 뉴스 시사회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요, 안녕 못해요. 안녕 못하신 이유는 뭡니까? 나라가 이렇잖아요. 참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네. 대한민국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본은 사법 시스템인데 참 서부지법이 저런 폭도들에 의해서 저렇게 무너지는 거 보고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누구의 지시에 의한 아니면 자발적인 자발적으로는 안 했겠죠. 정광훈 목사의 교인들이 많이 저기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20, 30대가 거의 반 정도 됐다고 하잖아요. 그분들 중에 또 일부가 정광훈 목사 신도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과 판단과 그동안 교육받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과 인정 이런 것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집단 체면으로 나타나서 폭력적인 현상으로 승화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광훈 목사가 이제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로부터 당신은 목사 아니야, 목사 자격대 이런 지적도 받았는데 네. 목사나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선 상당히 괴이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예, 일반적으로 종교라고 한다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차별화된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믿음? 근데 이런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법도 없고 그저 한 사람의 지시에 의한 그 따름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정광훈 목사가 또 당도 갖고 있잖아요. 네. 자유통일당인가?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하는데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 신도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기반으로 당을 만들고 국민의힘과 보수우파 진영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행동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여기를 이쪽만 떼놓고 볼 수가 또 없고 국민의힘에서도 이쪽에 자꾸 힘을 실어주고 있어서 그게 더 문제가 아닌가 싶고 국민의힘을 그러네요. 좀 정상적인 이제 보수파라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방향을 틀어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면 다음번 선거 때는 중도층의 민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건 다 알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한 진영과 계파와 정당의 보스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탄핵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밀리면 진짜 죽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스팔트에 인원 동원이 가능한 정광훈 목사의 현실적인 힘에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일 났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어떻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들이 과격한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정치의 요체는 대화, 타협, 협상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서 다수결의 원리로 내가 인정하지는 않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걸 존중해야지 이게 정치잖아요. 예. 근데 저런 사람들은 신념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실현이 안 되면 폭력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극우 파시즘적인 형태, 폭력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이번에 사법부를 침탈한 저 행위에 대해서는 조그만 정상 참작 없이 일벌백계 해야 된다. 가중처벌해야 된다. 그리고 선전선동을 통해서 저 사람들을 부추겼던 정광훈 목사나 일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전부 다 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뭘 가둬요? 그 사람들 잡아가지고요. 체포해가지고. 월담한 사람들은 윤상현 얘기처럼 훈방 조치가 된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56명이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방금 전에 나온 소식에 의하면 전원 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예. 그 얘기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좀 엄격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거를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요,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예. 들면 이재명 대표 2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오든 유죄가 나오든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반대 측에서는 그러면은 그 판사 때려잡자 막 이럴 거고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게 되면 헌법재판소 들어가자, 침탈하자, 그 대법관들, 그 헌법재판관들 가만두지 말자, 이렇게 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대한민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좀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판사들도 어디 무서워서 판결을 제대로 하겠냐고요. 뭐 평생 두려워해야 될 거다 이렇게 험담까지 하고 있어서 협박까지 맞습니다. 하고 있어서. 근데 명태균 씨도 생각해 보면 정치 브로커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힘이 실렸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게요. 또 네. 그게 박 PD님, 그게 네. 윤석열, 김건희가 이상한 사람이지. 네. 그게 정상적인 건 아니에요. 네. 그 되게 특이한 이상한 상황을 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치권에 투영을 시켰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요. 2년 반 동안에 우리나라를 아주 힘들게 만든 것도 부족해서 이상한 사람들을 자꾸 정치하고 연결되게끔 네. 만든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시스템을 들고요.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지난 해방 이후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렵게 싸워왔던 민주화의 여러 가지 전례들을 상당히 무너뜨려버렸어요. 예. 되게 대단히 많이 화가 나요. 그리고 지금 수감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마지막에라도 내가 좀 자존심을 지켜보겠다라는 게 있을 텐데 전혀 그런 네. 모습이 보이지 않고 네. 탄핵 심판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이제 출석을 처음 했죠. 그래가지고 모른다, 한 적 없다만 계속 네. 반복하고 있으셔서 이건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들은 되게 겁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본성대로 겁먹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저분이 이제 매일 술 드셨는데 지금은 체포당하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넘게 술을 못 드시니까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이러다가는 진짜 내란 숙의 우두머리로 몰려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당할 수가 있겠구나. 안 되지 이러면 내가 내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라고 부하들에게 책임을 미뤄서라도 나의 죄나 형량을 좀 낮춰야 되겠다. 그런 현타가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을 보이죠. 저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구속 수감된, 네. 구속 기소된 여러 군인 사령관들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이라든가. 김용현 전 장관은 이제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대전신문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걸 한번 지켜보시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나 안 나갈래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내일 성사되는 거 보고 판단을 하시고요. 예. 구속 기소되거나 수감된 군사령관들은 황당하겠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나보고 사살하라고 그러고 도끼를 깨서라도 의원들 끌어내라고 그러고 체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혼자 밤에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한동훈이나 우원식이나 다 체포해야지. 의원들 다 끄집어내야지. 이렇게 했다라고 해야 되나? 아주 배신감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비상입법 기구에 관해서 판사가 네. 한번 언급을 해가지고 관심들이 좀 많은데 이거를 또 난 한 적이 없다, 그런 쪽지를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요.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 겁니까? 주변 상황으로 판단을 할까요? 일단은 최상목 대행의 증언이 중요할 것 같고 네. 그 옆에서 봤던 다른 국무위원들이나 국무총리들의 증언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상황이 너무 경황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이러고 있고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줬다, 옆에서 누군가 자료를 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밖에 없다라고 했으니 내일 김영원 장관이 나오게 되면 재판관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아주 꼬치꼬치 캐물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공수처 수사는 계속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헌재 직접 출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공수처 검사들은 삼류 사류다 이런 그랬었죠.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삼류 사류한테 내가 왜 조사를 받아? 이런 것 같고, 두 번째는 감정이 좀 상한 것 같아요. 나를 체포하고 여러 가지 망신주기 활동을 하고 있으니 나는 수사 협조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예. 아니 검사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검사가 자신들 예전에 뭐 조사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고요. 니네 부모나 뭐 가족들이나 탈탈 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백을 이끌어냈다라는 언론 보도 나왔었거든요. 예. 그 방법의 노하우를 가장 잘 아니까 저런 식으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공수처는 좀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강제 구인도 못하게 되고 수사를 못하게 되면 예. 조사 없이 이제 구속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좀 어떨까. 그냥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은 또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국민들을 선전선동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이제 빨리 넘겨라 우리한테, 그렇게 네. 계속 요구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협조를 못 받아내고 강제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면 검찰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비상계엄을 실질적으로 집행했던 많은 군 사령관과 군인들을 구속 기소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충분히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거를 공수처에 지금 주지 않고 있잖아요. 네. 검찰이. 예. 그러면 공수처는 뭘 가지고 구속영장 청구할 거예요? 음. 그래서 뭐 영역 다툼 하지 말고 좀 한두 번 더 해보다가 안 한다고 하면 그냥 검찰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 쪽에서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네. 네. 공수처에서 이제 검찰로 넘겨야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이 조사 끝나고 구속영장만 청구해줘라고 하는 것이 좀 옳은 것인지, 네. 지금 조사가 안 되니까 그래 니들이 가서 조사하고 구속영장도 니들이 청구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판단을 해야 될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예. 오늘 공수처가 관저 압수수색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모든 자료 이미 파기됐습니까? 경호처가 그랬나요? 경호처가 압수수색을 거부한다라고 했죠. 여기는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조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공수처의 압수수색도 불발이 됐죠. 앞으로 계속 공수처의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경호처나 다 거부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재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봐야 됩니까?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헌재 심판의 주요한 요점이잖아요. 네. 이미 지금 많은 정황적인 증거들, 그리고 본인이 막 내뱉어 놓은 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네.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예를 들면은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네. 어제 나와서는 부정선거 팩트 확인을 위해서 이렇게 계엄군을 투입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헌법을 수호할 뭐 의지가 없는 거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인용은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와서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들은 이제 내란죄와 관련해서 검찰이나 다른 곳에서의 수사 과정 중에서 기소를 할 때, 그리고 내란죄로 재판을 받을 때 본인의 형량을 낮추기 위한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한 증언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이제 이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 네. 취임식에 초청을 받았다면서 네. 미국을 방문한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홍준표 시장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거짓말한 거죠, 한마디로. 그냥 의원들한테 초청장을, 그러니까 출입증을 받은 거죠, 출입증. 그 공식적인 초청장이라기보다는. 예. 그래서 본인들의 정치적인 위상을 좀 국내외에 좀 자랑하고 싶어 한 것 같은데, 우리 이제 국민들 다 알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보고 옛날처럼 그냥 언론사 몇 개가 있고 자신들이 얘기하면 다른 증거들이나 상황들은 파악을 못하는 국민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왜 저렇게 무리를 했을까? 좀 한심하다. 대선을 앞두고 너무 과욕을 부린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가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다 얘기하겠다. 그렇게 하고 누구한테 왔는데. 얘기해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 취임식 때문에 트럼프의 공식적인 측근이나 비공식적인 측근들이 대단히 바쁜 시기인데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윤석열 비상계엄은요, 이게 뭐 야당의 반국가적인 모습 때문에 했고요. 탄핵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부정선거 때문에 비상계엄 했거든요. 이걸 설명하고 앉아있을 거예요. 아, 한심해요. 근데 그걸 다 자기 돈으로 가서 해야지. 이게 다 국회의 의원 외교 그 활동 자금, 뭐 아니면 시청의 뭐 대회 자금, 이런 걸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예. 반성 좀 해라,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헌재의 심리 속도가 이제 가장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인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나라 정세에 집중할 수가 있어서 어떻게 그 속도는 평가하십니까? 두 가지로 예측이 좀 갈려요. 그러니까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은 2월 말이면 이제 헌재에 심판이 나올 것이다. 이건 100% 인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네. 저같이 이제 보수파 쪽에 있는 분들은 3월 말이나 4월 초쯤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나가서 소명도 하고 증인을 대규모로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재판이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인용심판이 안 나올 것 같고, 그러면 인용심판 나오면 2달 후에 대선이 열리잖아요. 예. 근데 4월 18일 이전에는 무조건 심판이 나올 거거든요, 판결이. 네. 그러면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 대선은 열릴 것으로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대선 이야기 하기에는 이릅니까? 아니요, 이제 시작됐어요. 예. 이제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탄핵은 국민들이 이제 판단이 다 끝났다고 보여져요. 예. 그럼 이제 다음번에 누가 대통령이 돼서 이렇게 헝클어진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했다. 예.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네. 보여져요. 진영이 결집하는 거죠. 네. 그런데 후보자에 대해서 여기 괜찮다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되는 후보들이 아직 없어서 언제쯤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설날 때, 연휴 때 앞두고 지금 모든 거의 많은 언론사에서 우리 MBC도 할 것 같은데 그 대선 후보 다자 대결, 양자 대결 여론조사를 다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때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들께서 설날 때 얘기를 좀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 정당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좀 추려서 대선 준비를 설 이후에는 서서히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성철 공로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